최우주차 총 27주차.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니체 아포리즘. 간단하게 도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열 몇 페이지 읽은 과정에서는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어오더라.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라는 문장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네, 니체 소개는 뭐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 56살에 이분도 또 돌아가셔서, 지금 내 나이 때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좀 그랬고요. 자, 61페이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네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라는 문장을 갖고 왔고요. 뭐,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아마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보통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뭐 꼭 어떤 상담을 할 때 많은 결론들이 그 사람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학대받아서라는 내용으로 많은 결론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봐도 뭐 봐도. 뭐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그건 쉬운 결론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학대받았다고 해서 다 불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반대급부로 정말 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쉬운 결론을 내기보다도 그 본질을 좀 파헤치는 게 더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나 친구의 핑계를 대지 마라. 제가 이런 결론을 또 내리고 싶고, 근데 니체의 이 말이 이거하고 상통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대는 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명심해라. 누구누구의 탓이 아니다라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내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이 길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61페이지에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불태워서 제로 만들어야 뭔가 새로운 게 탄생된다라는 얘기. 인식을 제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 안에서 그 위에 뭔가를 하나 세우는 게 보통이죠. 이걸,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탁상공론이죠. 문학적 표현인 거죠. 우리의 생각을 다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학적 표현을 보면 가슴이 뛰죠. 그래서 니체가 정말 대단한 철학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유적인 뭐 그 깊이도 있지만 이런 문학적 이 표현 때문에 인식을 제로 만들어라라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너 생각을 다 비워. 그래야 새로운 뭔가가 탄생되지 않겠니?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표현을 써야 제가 볼 때 철학자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1페이지. 네,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솔직하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위대한 전쟁? 목적이 선한 전쟁이 위대한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니체는 목적이 위대하다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저 나름대로 위대한 전쟁은 보통 정당방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가족을 위협하는 강도와 내가 전쟁하는 것, 뭐 이런 게 선한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 자체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네. 여하튼, 뭐 선한 목적이면 선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61페이지.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뭐 이런 문장을 보면 정말 좀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철학자들도 많죠. 의미를 두다 보면 불행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뭐 이런 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근데 이런 것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성취되지 못하죠. 열이면 9개는 성취되지 못하는 게 욕망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대 자기계발서에서 니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문장을 보면 우리는 몸이 힘이 들어가죠. 마저 마저 하면서 막 뛰쳐나가고 싶어, 달리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쟁해라라고. 너의 삶과 싸워라 이런 문장들 자체가 직설로 딱 던지고 있죠, 이분이. 네. 62페이지에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 운명회라는 네, 니체의 일상이 나오죠. 새해 첫날에는 자신의 소망과 가장 사랑하는 상념을 모두 씻어버려야 한다. 나 역시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어떤 상념이 이 해에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인지, 어떤 생각이 앞으로 내 모든 생활의 토대가 되고, 보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떠들고 싶어졌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체의 새해도 나의 새해야, 우리의 새해와 비슷하구나. 얘도 계획을 했겠구나, 이 양반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유와 표현력이 또 정말 멋지죠. 어떤 상념이 이 해에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인가? 쉽게 말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생각이 뭔지 이런 생각인데 가장 먼저 달려올 거냐 뭐 이런 거. 그 생각이 앞으로 내 모든 생활의 토대가 되고 보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떠들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는 뭐 많은 비평가, 저도 비평도 하고 니체를 논평도 하지만 결국 나는 이런 글을 쓸 수 없구나라는 회의도 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과 그 플레이어를 논평하고 비평하는 거는 쉬울 수 있지만 플레이어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62페이지에 사물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사건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다. 만약 이런 방법에 익숙해진다면 나는 평범한 사물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네. 평범한 사물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이거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뭐 글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각가들 그렇고 미술가들도 그렇고 뭐 갑자기 이런 또 생각이 많은 음식점이 같은 재료를 쓰죠. 짬뽕집은 짬뽕 똑같은 재료로 쓰잖아요. 그런데 맛집은 흔하지 않죠. 예. 그게 그 맛집을 만든 게 그분도 예술을 일으킨 거죠. 같은 걸 쓰는데 다르죠. 결국은. 같은 짬뽕집이라도. 네. 평범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맛집 사장님들도 예술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63페이지 운명의 앞으로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더 이상 추한 것과 싸우고 싶지 않다.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수단이 운명이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가치가 필연적으로 덮쳐오더라도 이를 감내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 예, 이게 운명이죠. 아모르 파티죠. 더 이상 추한 것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내 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리 참혹한 운명이어도 난 사랑해버리겠다라는. 이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참혹한 운명을 사랑해버리는 행위. 예, 그게 아모르 파티죠. 64페이지죠. 네. 오직 혼자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라는, 네, 챕터고요. 너희들 역시 혼자 이 길을 걸으라.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짜라투스트라에게 스스로를 지켜라.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뭐 결국 짜라투스트라를 뛰어넘어라라는 거죠. 결국 니체인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뭐하니? 라는 얘기죠. 그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천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에 매몰된 인간은 그 적을 사랑할 뿐 아니라 친구마저 증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뭐, 좀 인식에 매몰된 인간이라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뒤에는 또 긍정적인 것 같아서 이 문장도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니체에 빙의하니까 모든 것에 열려있고 니체는 기존의 관습이나 관념에 늘 의문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또 신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적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증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5페이지에 너희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너희들 자신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때 나라는 인간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은 모든 신앙이 동일하게 밟아온 길이다. 따라서 모든 신앙은 쓸데없는 영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저는 발견했다라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해석하면 발견했다는 의미는 이미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봤거나 느꼈거나 경험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발견했다라는 의미. 누군가가 좋아 보이거나 무서워 보이거나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이번 생에서 만약에 찾아보지 못했겠지만 저번 생에서는 분명 찾아본 것이다라고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이 얘기가 생각하면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말 두 살, 세 살 꼬마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한 그 어떤 뭐 에버랜드 같은 데에 있는 그 여자분들을 되게 무서워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 속으로 두 살 된 아이들이 귀신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무서워하지? 그걸 그냥 안 넘어갈 수 있지만 저같이 좀 이렇게 관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쟤들이 언젠가 봤겠구나. 자기 안에 그 어떤 귀신에 대한 무서움의 인지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결국은. 그게 현대 과학에서는 본능이야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단순해져 버리죠. 아마 떤 삶에서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거겠죠. 두 살 된 아이가 교육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네. 그래서 니체는 발견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안에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발견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책 쓰기 하는 과정에서도 유명한 명문들이 정말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 있죠. 야, 이거 너무 멋지다라는 거는 그게 나한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문장을. 멋지다라는 그 문장을. 그런데 그동안에는 표출되지 못했지만 어떤 이런 유명 저자들이 잘 표현해 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만이. 네. 같은 얘기고요. 65페이지.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들 자신을 발견하라. 너희들 모두가 나를 부정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짜라투스트라를 넘었으면 배우러 가겠다라는 거. 나를 부정해라. 나를 넘었으면 난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간다. 라는 얘기. 그래서 니체는 늘 이렇게 기존 사상을 뒤집죠. 생각 등 사유를 좀 제가 볼 때 약간 가지고 노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런 문장을 볼 때. 결국 니체는 어떤 사상도 자신의 생각으로 덧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뭐 TV 이런 데 보면 어떠한 얘기도 자기의 느낌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해내죠. 그런 분들이 유명 강사들이잖아요, 보통. 네, 뭐 니체하고 그런 분들을 비교하는 게 웃기지만 여하튼 이분은 정말 자신의 사유를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면서도 한번 좋았던 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우리 정신은 사자가 된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뭐 이게 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 네. 여하튼, 네. 어린아이가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는 거고. 결국 창조는 고독이 필수다라는, 네. 73페이지에 의미 없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챕터고요. 목적도 없이 헛되이 이루어지는 지속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의미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음에도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회기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영광스런 결말도 없이 그저 존재하기만 할 뿐인 그 자체로서의 실존, 의미 없음의 영원한 반복.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무의미한 가치의 가장 극단적인 형식이 아니냔 말이다. 무의미여 영원하라. 뭐 이러면서. 하여튼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게 소설처럼 잘 안 읽히죠. 왜? 개념적인 글이라서 그래요. 네, 결국은 의미 없는 게 왜 문제인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분이. 예, 퀘스천이 아니죠. 느낌표를 달아놨죠, 이 문장에. 그래서 이 시치프스가 바위를 산으로 올리는 이 까미에서 나오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무의미한 이 일을 이 바위가 올라가면 또 아래로 떨어지는데 또 그걸 무한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 이 무의미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까미는 반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항하라고. 근데 가장 통렬한 반항은 신이 내린 이 무의미한 운명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통렬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여 영원하라는 거예요. 니체도 그렇고 까미도 그렇고 결국은 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난 이거 사랑해버릴 거야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웃어버릴 거라는 거죠. 74페이지에 날짜도 신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아가야 한다. 뭐 자기의 또 삶이 좀 나오더라고요. 난방비는 떨어진 지 오래다. 팔다리가 자주 마비가 온다. 순수한 고독을 위해 나는 서슴없이 차갑고 황량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간다. 이틀 전 발작은 정말 위험했다. 아무것도 못했던 탓인지 엄청나게 불이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뒤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걱정에 휩싸이지 않기를. 수백 년 세월을 찰나처럼 혹은 영겁처럼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이 살아가야 한다. 날짜도 신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아가야 한다.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몰입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시공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오로지 몰입된 상태여야만이 그걸 못 느끼죠. 시공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바로 걱정과 근심이 한 번에 몰아치죠. 이 현실의 어떤 삶이. 그걸 벗어나는 길이 지금 앞에 대상에 또는 호흡에 있던 몰입된 상태죠. 뭐, 책을 읽을 때도 그게 몰입되면 또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이. 네.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76페이지. 체계가 없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체계다라는, 네, 이런 문장이고요. 나는 체계주의자들을 불신한다. 그들을 피해 도망친다. 체계를 세우려는 의지는 성실성의 결여다. 아, 역시 니체 같아요. 네. 혼돈스러운 것이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여기에서 할 얘기가 조금 생각이 나서, 결국 체계는 담이나 벽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회사나 조직에서도 체계를 만들자,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거는 고정되게 하는 거고, 고정되게 하는 건 딱딱함이고, 근데 니체는 기존 것에 언제나 의문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연함에 반대되는 체계를 불신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체계를 불신한다고 하죠, 이 친구는. 체계가 없다면 반드시 매번 다시 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 회사 일을 할 때도 체계가 없으면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실하지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성실성의 결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체계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해서 세우는 거죠, 우리가. 조직이 가장 뭐 회사의 체계가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결제 라인도 그렇고. 그게 되게 편안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네, 뭐, 이분 말대로는, 이분은, 니체는 끊임없이 그런 체계에 의문을 품으라고 하는 거니까 불신한다는 거죠.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느낌. 혼돈이 규칙이라는 거죠. 혼돈이 체계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니체는. 뭐, 같은 얘기. 네, 체계가 없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세계이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무 데서나 끌어온 사상을 마구 뭉쳐놓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세히 들여다보면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단 한 가지 사상만을 주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창조와 고통의 영원한 회기다. 뭐 문장이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여하튼 체계가 없는 것 같지 내가. 그런데 나는 한 가지만 주장하고 있어. 그건 창조와 고통의 영원한 회귀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이렇게 했죠. 내가 추구하는 체계가 추구하는 게 없고 내가 되게 막 대충 뭐 아무 데서나 뭔가 사상을 끌어오고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와 고통의 영원한 회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니체가. 네. 그러니까 네. 책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 뭐 창조와 고통이 영원하게 회귀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핵심 사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회귀. 지금 현재 삶이 영원히 반복이 된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 삶을 지금처럼 살 거예요? 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원 회귀에 이분은 창조와 고통의 영원 회귀라는 창조하고 고통은 제가 볼 때 같은 얘기죠. 창조할 때는 고통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창조와 고통은 영원히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신이 우리한테 뭘 원하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원하는 게 뭘까? 나한테, 우리한테, 인간한테. 결국은 저는 창조와 고통은 뭐냐?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항상 다양한 거잖아요. 없었던 거에서 만드는 거거나 유에서 유다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다양성은 결국 개개인들이 나중에 논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마음껏 펼쳐내라는 이런 결론이 다다들어,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닿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니체가 창조와 고통의 영원회귀라고 했는데 이 문장으로 제가 쭉 둘러보니까, 맞는 것 같아. 시는 분명히 창조와 고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창조와 고통을 한 문장, 한 단어로 뭘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다양한 거기 때문에. 다양성은 뭐냐? 각각 개인의 본성대로 마음껏 펼쳐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80년 우주 동안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77페이지에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다라는, 네. 자유는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의지, 분리에 필요한 거리, 노고와 난관과 궁핍에 대한 무관심, 삶에 대한 냉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정함? 그것이 자유다. 자유는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다. 뭐 자유에 대한 정의가 좀 신선하긴 한데 그런데 좀 끄림직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자유는 규제라는 상대에 항전하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없다고 그냥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 네, 이상입니다.